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1948년 8월 15일에 건국된 우리 대한민국이 바로 이 바탕 위에서 세워진 기독교 국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평소 좀 관심이 있어서 공부를 한 것들을 이렇게 차곡차곡 제가 7가지 예를 들어서 증거를 하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각에서는 대한민국 건국이 1919년이다. 그는 좀 너무 역사를 왜곡하는 말입니다. 비유를 하자면 1919년 상해 임시정부 거기에서 아기를 잉태하고 출산은 1948년 8월 15일에 출산했다. 굳이 그렇게 말하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조선이 1392년에 이성계 정도전이 건국을 했듯이 대한민국은 1948년 8월 15일에 건국이 되었습니다. 고려는 918년에 건국되었고 신라는 주전 57년, 고구려는 주전 37년, 백제는 주전 18년에 건국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됐듯이 대한민국은 누가 뭐라고 해도 1948년 8월 15일에 건국되었는데 어떤 국가냐? 1948년 9월 9일에 건국된 김일성이가 세운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공산주의 국가입니다. 공산주의 국가고 1948년 8월 15일에 건국된 대한민국은 공산주의 국가도 아니고 왕조 국가도 아니고 유교 국가도 아닙니다. 기독교 국가입니다. 그거를 이제 제가 그냥 목사로서 하는 말이 아니고 역사적 사실로서 또 국사편찬위원장을 역임한 유영익 박사, 유영익 교수님이 한 이야기들을 나중에 소개하면서 하려고 합니다. 이거 하면 한 2시간 하면 되게 재미있는데 오늘은 또 우리가 예배 시간이고 하니까 너무 길게 안 하고 적당하게 그렇게 해서 제가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5천년 역사 가운데 가장 감격스러웠던 날은 만 76년 전 1945년 8월 15일 광복절일 것입니다. 1919년 3.1 운동도 있고 또 여러 중요한 날이 있지만은 우리 한민족 역사에서 가장 감격스러워서 온 국민이 3천만 동포가 기뻐 춤췄던 날은 1945년 8월 15일 광복절입니다. 일제에 빼앗겼던 나라를 36년 만에 되찾은 날입니다. 1910년 8월 29일 우리나라는 일본에 그냥 나라를 뺏겼습니다. 한일 합방이라고 하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한일 강제 병탄. 여러분, 우리가 일본과 전쟁을 해서 져서 나라를 빼앗긴 게 아닙니다. 그냥 가만히 앉아서 대한민국을 강탈당했습니다. 강도가 우리 재산과 뭘 뺏어가듯이 그렇게 나라를 일본에 빼앗겼습니다. 왜요? 나라가 힘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고종 황제를 비롯한 황실 귀족들과 이 나라 정치 지도자들은 무능하고 부패했습니다. 무능한 사람, 부패한 사람이 지도자가 되면은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지요. 우리나라가 그랬습니다.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전 세계가 새로운 시장 개척과 자원 발굴을 위해서 제국주의의 길로 나갈 때에 고요한 아침의 나라 우리 조선에도
외국인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19세기 중반 외국인들이 우리나라를 찾아왔습니다. 1832년 독일 선교사로서 중국에서 선교하던 퀴철라프 선교사가 우리 충청도 고대도에 와서 40일을 머물면서 주기도문을 번역하고 감자 재배하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감자 좋아하시죠? 퀴철라프 선교사가 전해준 것입니다. 19세기 중반에 많은 외국인들이 오는 가운데 그 외국인들이 조선을 찾아와서 보니까 이 나라는 망해가는 나라였습니다. 열강의 덤바구니 속에서 온 국민이 기댈 언덕이 없는 그러한 불쌍한 민족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영국 성공의 목사님 딸인 이사벨라 비숍 여사, 여행을 좋아해서 영국 왕립지리학회 소속 정회원으로 세계를 많이 여행했고 우리나라를 4번 방문하고 난 뒤에 조선과 그 이웃 나라들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사벨라 비숍 여사의 눈에 비친 우리 조선은 자기가 세상을 여행해봤지만 세상에 이렇게 더럽고 이렇게 부패하고 이렇게 게으른 나라는 처음 봤다고 기록을 했습니다. 왜 더러웠죠? 안 씻었으니까. 정말 100년 전 우리 국민은 불결했습니다. 여러분, 서울 수도 장안에 상수도가 있습니까? 하수도가 있습니까? 그냥 오물은 밖으로 버려버리고 뒤가 급하면은 그냥 사람 안 들어온 골목으로 들어가서 일 봅니다. 그러면 개들이 그걸 먹어치우고 여름에는 비가 와서 그걸 씻어내리고 겨울에는 동장군이 기생충을 얼려 죽였습니다. 더러웠습니다. 1882년 미국과 우리나라가 조미수호 조규를 맺습니다. 외교관계를 맺으니까 이제 외교관을 파송하잖아요. 우리 한국 외교관이 미국에 가서 갓을 쓰고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이제 오후 시간에 갓을 벗어놓고 따뜻한 양진역에서 뭐 했죠? 이거 뭐 했습니까? 이 잡았잖아요. 이 머리에서 나오는 이, 옷에서 나오는 이. 외국인들이 볼 때는 아니 외교관은 최고의 신사인데 저 조선에서 온 외교관은 몸에서 벌레가 나오고 그 벌레를 손으로 이렇게 잡고 있으니까 미개한 국민이라고 봤습니다. 어떤 기록에 보면 돼지 같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외교관이 그 정도였습니다. 근데 요새 그 이 다 어디 갔어요? 천년기념물로 이게 보관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우리가 더러웠습니다. 게을렀습니다. 왜요? 일거리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일거리가 없다고 하죠. 왜 일거리가 없습니까? 한국말도 제대로 못하고 기술도 제대로 없지만은 한국에 가서 1년, 2년만 공부하면은 평생 먹고 살 돈을 번다 해서 길을 쓰고 우리나라에 오잖아. 이 사람들이 아무 실력이 없고 그냥 막노동을 해가지고 한 달에 200만 원, 300만 원, 400만 원 그보다 더 많이 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너무 잘 살이고 배가 부르니까 그냥 힘들고 어려운 일을 안 하려고 해서 그렇지. 왜 우리나라에 일거리가 없습니까? 열심히만 일하면 엄청난 돈을 법니다. 그런데 100년 전에는 일거리가 없었습니다. 또 일거리가 있어도 일을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집안에 조금이라도 뭔가 좋은 것이 있다는 소문이 나면은 이방이라는 작자가 와서 그냥 데리고 와서 그냥 관가에다가 눕혀놓고 곤장을 칩니다. 이유도 모르고 찾아와서 엎드려 있는데 그 이방이 하는 말이 네 죄를 네가 알렸다. 그 말은 이방도 죄를 모르고 끌려온 사람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족치면은 죄를 고백할 건데 내가 죄가 없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집에 며칠 전에 누가 좋은 게 하나 있거든. 그건 내 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자들은 하루 종일 빈둥빈둥 놀면서 술이나 먹고 노름이나 했습니다. 여자들만 죽으라고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게을렀습니다. 부패했습니다. 무당 점쟁이가 득실거렸고 모든 관직에 돈이 매겨져 있었습니다. 심지어 명성황후라고 일컬어지는 민비, 그 민씨 일족의 부패는 상상을 초월하고 고종 황제라는 작자가 돈을 받고 벼슬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안 망하는 게 이상하지요. 어느 정도냐 하면은 법무부 대신 오늘로 치면은 법무부 장관 아닙니까? 고종 황제가 법무부 장관을 임명을 했습니다. 돈을 받고. 그런데 다른 사람이 폐하, 제가 돈을 좀 더 드리겠습니다. 그래? 네가 해라. 그런데 또 다른 사람이 있다가 폐하, 제가 더 많이 2년 동안에 법무부 대신을 23번이나 갈아치웠습니다. 나라가 될 리가 없지요. 이사벨라 비숍 여사가 한국을 4번 방문하고는 전국을 보면서 세상에 이렇게 더럽고 게으르고 부패한 나라는 못 봤는데 만주 땅에 가서 고개를 갸우뚱합니다. 아니, 똑같은 조선 사람인데 만주 땅에 살고 있는 조선 사람은 깨끗하고 부지런하고 중국 사람보다도 더 잘 살고 돈이 많아요. 소련을 여행했습니다. 하바롭스크 갔더니 거기에 살고 있는 조선 사람도 역시 깨끗하고 부지런하고 그 지역 상권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이사벨라 비숍 여사가 조선에 살고 있는 조선 사람이 2등 국민이라서 그렇게 더럽고 부패하고 게으른 것이 아니라 지도자를 잘못 만나서 그렇구나. 그래서 예언을 합니다. 언젠가 이 민족이 좋은 지도자를 만나면 훌륭한 나라를 만들 것이다. 그렇게 했는데 지난 20세기에 나라는 망했지만은 우리 민족의 훌륭한 지도자들이 오늘 대한민국을 세계의 우뚝선 나라로 만들었습니다. 할렐루야. 옛날이나 지금이나 국제관계는 힘에 의해서 좌우됩니다. 영원한 적도 영원한 친구도 없습니다. 어제의 적이 오늘의 친구가 되고 오늘의 친구가 내일의 적이 됩니다. 국제관계는 오로지 힘에 의해서 움직이는데 당시 조선의 지도층들은 국제 정세의 흐름을 읽을지도 못했고 그저 당파 싸움, 자리 다툼만 했습니다. 그러다가 1910년 8월 29일 가만히 앉아서 나라 자체를 통째로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글, 정신대, 강제징용, 일제 36년 동안 우리는 유린당했습니다. 물론 일제 36년 동안 조선 왕조가 다스리는 것보다도 국민 생활에 발전을 가져온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라의 주권을 빼앗기고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다가 1945년 8월 15일에 기적적으로 대한민국 광복을 맞이했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1945년 8월 15일 우리나라가 광복을 맞이했는데 이거 우리가 일본과 싸워서 이겨서 얻은 광복입니까? 아니죠. 아닙니다. 우리 능력으로 우리 힘으로 되찾은 광복이 아닙니다. 그냥 선물로 주어진 광복입니다. 미국, 영국, 자유중국, 이 국제연합, 특별히 미국이 일본과의 싸움을 이김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선물입니다. 그 배후에는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우리 한민족을 쓰시려고 그렇게 섭리하신 것입니다.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근데 연합군은 왜 우리나라를 해방시켰죠? 그냥 일본 속국으로 그대로 둘 수도 있잖아요. 우리는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전혀 이게 당연한 게 아닙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류쿠 왕국이라는 이름 들어보셨습니까? 오키나와라는 말은 들어보셨죠? 예, 오키나와. 이 오키나와가 바로 류쿠 왕국이 오키나와를 중심으로 한 140개 섬들로 이루어진 나라입니다. 우리 조선이 1392년 이성계 정도전에 의해서 건국되었듯이 류쿠 왕국은 1429년, 그러니까 37년 뒤에 세워진 140여 섬으로 이루어졌는데 3국이 서로 이렇게 지내는 300년 정도를 지내다가 중산국이 통일해서 류쿠 왕국으로 만들었습니다. 우리 조선이 중국에게 조공을 바치고 보호를 받고 무역을 했듯이 류쿠 왕국도 중국에 조공을 바치고 무역을 하고 보호를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류쿠 왕국도 일본에 의해서 1879년 450년 만에 나라가 망합니다. 우리나라는 1910년 8월 29일 518년 만에 일본에 의해서 나라를 망합니다. 그런데 1945년 8월 15일 일본이 항복했을 때에 류쿠 왕국은 그 길로 영원히 사라지고 일본의 오키나와 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으로 독립이 됐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경희대학교 황강효백 교수는 루즈벨트와 장제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서 카이로 회담의 회의록을 연구를 하고, 그리고 장개석 총통의 일기를 연구를 하면서 그 답을 찾았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이제 연합국의 승리로 기울어질 때 1943년 11월 22일에서 26일까지 이집트의 수도 카이로에서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 영국의 처칠 수상, 자유중국의 장개석 총통이 모여서 향후 1차, 2차 세계대전 같은 이런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국제연합을 만들어야 되겠다. 또 일본처럼 어렵게 하느냐? 그렇게 쭉 처리를 하고 그 다음날 1943년 11월 27일에 카이로 선언을 발표합니다. 근데 그 카이로 선언 안에 대한민국 독립에 대한 문구가 세계 최초로 공식적인 문서에 들어가게 됩니다. 카이로 선언 속에 3대 강국, 미국, 영국, 자유중국 말합니다. 중화민국이라고 하죠. 그때는 3대 강국은 한국 국민의 노예 상태의 유념에 적절한 절차를 거쳐 한국이 자유롭고 독립적으로 될 것을 결의한다. 그러니까 카이로 선언에 한국을 독립국가로 한다는 문구가 들어갔습니다. 이 문구 누가 넣냐는 것입니다. 류쿠 왕국에는 독립을 위해서 싸운 독립투사가 거의 없어서 나라가 사라졌는데, 대한민국에는 나라를 위해서 생명 바쳐 싸운 독립투사 애국지사들이 있었습니다. 장개석 총통이 1943년 11월 22일에서 26일까지 회담을 할 때에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과 23일에 만나서 독자적으로 회담을 하고 25일에 모여서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루즈벨트 대통령이
류쿠 왕국이 중국의 조공을 받았으니까 장개석 총통에게 그 류쿠 왕국을 중국으로 가져가라고 했습니다. 그때 여러분, 오늘 제 설교 잘 들으면 역사 공부 많이 하게 됩니다. 이런 이야기 잘 못 듣습니다. 근데 장개석 총통이 천만 뜻밖의 말을 합니다. 그걸 거절하고 오히려 대한민국을 독립시키자라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영국의 처칠 수상은 대한민국을 독립시키지 말고 신탁 통치하자고 합니다. 왜? 영국이 버마와 여러 나라를 자기들이 식민지 국가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국을 식민지 국가에서 독립시키면은 영국이 지배하던 나라들을 또 해방시켜야 될지 모르니까 신탁 통치하자고 했는데 장개석 총통이 딱 거부를 하고 한국 독립시키자고 합니다. 거기에 루즈벨트 대통령이 동의를 하고 결국 27일에 카이로 선언을 발표할 때에 이런 문구가 들어간단 말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강효백 교수가 그것을 밝혀내었습니다. 실제로 지난 2010년 한국일보 주미특파원 대학 교수를 역임하고 한미 친선 우호협회 회장을 역임한 정유라 박사가 대한민국 독립의 문 카이로 선언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어떻게 대한민국이 독립을 하게 되었느냐? 그 근거가 되는 것이 바로 이 카이로 선언의 이 조항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장개석 총통은 왜 류쿠 왕국이라는 그 엄청난 140개 섬을 주려고 하는데 그걸 거절하고 대한민국 독립을 했느냐, 주장했느냐? 그것은 한국의 한 25살 먹는 청년 때문입니다. 1932년 4월 29일 중국 상해 홍구공원에는 일왕의 생일을 잔치하는 기념식과 그리고 일본이 상해 사변에서 승리를 기념하는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그때 25살 조선 청년이 도시락 폭탄을 만들어서 그 주가식장에 던져서 당시 일본군 대장 별내게죠 시라카와와 일본은 그루민 단장 가와바다 씨를 그 자리에서 적사시킵니다. 그리고 일본 제3함대 사령관 노무라 중장, 제9사단장 우에다 중장, 주중공사 시키미서 중장을 중상을 입힙니다. 세계가 발칵 뒤집혔지요. 이 25살 청년은 그 자리에서 체포되어 울산 일본 군사재판에서 사형을 언도받고 그해 12월 19일에 25 젊은 나이에 순국을 당합니다. 그때 누군지 아시겠어요? 누구예요? 누구? 안중근? 안중근은 1910년 그 다른 이야기죠. 윤봉길 의사입니다. 윤봉길 의사가 25살 청년으로서 조국을 위해서 생명 걸고 이런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때 장개석 총통이 충격과 도전과 감동을 받았습니다. 25살 조선 청년이 일본 지도부를 괴멸시키는 것을 보고 4억 중국 인민과 100만 중국 군대가 하지 못한 일을 조선의 25살 청년이 이루어내었다라고 극찬을 하고 그때부터 우리 대한민국, 우리 조선 독립의 상해 임시정부의 가장 든든하고 적극적인 후원자가 됩니다. 1943년 11월 27일 카이로 선언이 있기 직전 7월 26일에 김구 선생을 접견한 자리에서 상해 임시정부 지도자들의 요청을 흔쾌히 받아들여서 한국의 완전 독립을 위해서 내가 힘을 쓰겠다
그리고 신탁 통치는 거 반대한다라는 요구를 받아들이고 실제로 카이로 선언석상에서 처칠 수상이 한국을 신탁 통치하자고 하는데도 장개석 총통은 끝까지 주장해서 이 한국의 독립을 문구에 넣었습니다. 강효백 교수가 장개석 총통의 일기를 연구하는 가운데 43년 11월 22일 일기, 카이로에 도착해서 장개석 총통이 쓴 일기장에 종전 후 한국의 완전한 독립과 자유를 제안할 것이다 라고 장개석 총통이 일기에 썼고, 그리고 카이로 회담에서 그것을 관철시켰고, 그리고 그것에 근거해서 1945년 8월 15일 우리나라가 독립이 됐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여기에서 약간 좀 한번 밖으로 빠져보겠습니다. 만약에 오늘 우리 지도자들, 오늘 우리가 주어진 현실의 결정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는데요, 만약에 그때 장개석 총통이 류크 왕국을 주겠다는 루즈벨트 대통령의 제안을 받아들였다면은 오늘날 중국이 태평양 진출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이미 류크 왕국 오키나와 자체가 태평양에 140개 섬이 퍼져 있잖아요. 근데 지금 중국은 이 태평양으로 진출을 못합니다. 미국이 딱 가로막고 있어가지고. 참 역사의 아이러니이기도 하지요. 어쨌든 1910년 8월 29일 일본의 나라를 빼앗겼을 때에 우리나라는 그렇게 조국 독립을 위해서 싸웠던 독립투사가 있어서 독립을 얻었고, 류크 왕국은 그런 사람이 없어서 사라졌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목숨 바친 순국 선열들, 그분들의 희생에 감사와 보답을 해야 됩니다. 6.25 참전 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1910년 8월 29일 일본의 나라를 빼앗겼을 때에 조국 독립을 위한 세 가지 방향의 운동이 있었습니다. 첫째로, 우리나라가 실력이 없어서 나라를 빼앗겼으니까 실력을 기르자, 맞는 말입니다. 중심에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계십니다. 무실역행. 특별히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정직을 강조했습니다. 사실 그때 우리 국민성 가운데 거짓말, 속이는 것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안창호 선생이 우리가 손해를 보더라도 정직해야 한다, 그리고 정직이 최선의 방책이다 라고 정직을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실력이 없어서 우리가 나라를 빼앗긴 게 맞는데 어느 세월에 실력 기를 때까지 기다리느냐? 싸워야 한다. 일본과 싸워서 독립을 취해야 된다. 그 중심에 박용만 의사, 김구 선생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독립군이 만주벌판을 달리고 그랬죠. 그래서 이 독립군이 김좌진 장군이 청살리 대첩에서 1500명의 일본 군대를 전멸시킵니다. 온 국민의 마음을 시원케 했지요. 그런데 그 대가가 너무나도 처절했습니다. 일본이 그걸 당하고 가만 안 있지요. 저 간도 지방 약 15,000명 정도, 그러니까 10배죠. 우리 조상들을 죽이고 마을을 불태우고 학살을 감행합니다. 우리가 일본과 싸워서 독립을 제초할 때 그 독립군이 보통 3,000명이고 많을 때가 5,000명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1930년대 일본은 세계 5대 군사 강국이었습니다. 군인이 700만 명이었습니다. 700만 명과 5,000명이 싸워서 이기는 방법은 딱 하나 있습니다. 일본이 재래식 무기, 활이나 칼, 소총을 사용하고 우리 5천만 독립군은 핵무기를 가지고 때리면 됩니다. 그런데 100년 전 우리가
주로 활 쏘고 총 쏘고 칼로 싸웠지.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무장 독립 운동은 불가능한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한 부류의 독립지사들은 우리가 힘이 없어서 나라를 빼앗긴 것도 맞고 힘을 길러야 되고 싸워서 독립을 쟁취하는 것도 맞는데 현실적으로 우리가 독립을 차지할 수 있는 것은 국제사회는 힘에 의해서 움직이니까 국제사회의 도움을 받아서 독립을 쟁취하자. 외교 독립론입니다. 실제로 이 외교 독립론이 주요했습니다. 그 중심에 이승만 박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고구려 신라 백제가 삼국으로 나눌 때에 제일 약한 나라가 신라잖아요. 고구려는 중국 수나라도 당나라도 감당을 못하던 그런 강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고구려도 백제도 신라가 무너뜨리고 676년에 신라가 삼국 통일을 했잖아요. 김춘추의 외교의 힘입니다. 외교와 김유신 장군의 무력이 합하여서 그걸 했습니다. 993년 그란의 소손영이 80만 대군을 이끌고 고려를 쳐들어온다고 할 때 조정에서는 평양 이북의 땅을 그란에게 주고 항복을 하자라고 할 때에 서희 장군이 임금님 제가 좀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소손영을 만나서談판을 했습니다. 외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압록강에서 청천강에 이르는 땅과 강동 6주를 오히려 돌려받고 소손영 80만 대군을 돌려보냅니다. 이게 외교의 힘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나중에 좀 자세히 살피겠지만은 5년 만에 조지 워싱턴 대학 3학년에 편입해서 2년 만에 학사학위를 따고 1년 만에 하버드 대학에서 영문학으로 석사를 따고 프린스턴 대학에서 2년 동안 공부해서 국제법으로 박사학위를 받습니다. 국제법이 뭔지도 모르는 우리 조선에서 국제법으로 박사학위를 받으면서 국제관계가 뭔지, 힘이 뭔지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33년 동안 미국에 있으면서 끊임없는 외교 활동을 통해서 조국 독립을 이루어내야 된다라고 노력을 했고 그 노력의 결과가 1943년 카이로 선언에 한국 독립 문구가 들어갔습니다. 그 한국 독립 문구가 들어간 데에는 장개석 총통의 영향이 크다고 했는데 장개석 총통과 이승만 대통령이 절친합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끊임없이 미국에서 활동하는 가운데 야 미국 너거 1882년 우리나라하고 외교관계 수립해놓고 너희들 1905년 일본이 우리나라 외교 빼앗아갈 때 수수방관했지? 약속 안 지켰지? 그렇게 역사적인 사실과 더불어서 쭉 하면서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카이로 선언의 초안 작서자가 루즈벨트 대통령의 비서 해리 홉킨스 씨가 초안을 작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영부인 가운데 가장 뛰어난 영부인 중 한 분이라고 일컬어지는 루즈벨트 대통령의 부인 엘리너 루즈벨트 여사는 1945년 3월에 이승만 대통령을 지지한다는 칼럼을 기고하기까지도 했습니다. 그러한 이승만 대통령과 우리 외교 독립을 주장하는 분들의 그 모든 수고들이 어울려져서 1943년 카이로 선언에 대한민국 독립의 문구가 들어가고 그리고 1945년 만 76년 전 오늘 우리는 조국 독립을 광복을 이루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독립투사 선조들의 공이고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려고 섭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박수 칠라면 치고 말라면 말고 할렐루야. 광복의 기쁨도 잠시
나라는 두동강이 났습니다. 2차 대전 참전 종전 일주일을 앞두고 8월 6일 나가사키의 히로시마의 원자폭탄, 8월 9일 나가사키의 원자폭탄이 떨어지는 것을 보고 그때까지 구경만 하고 있던 소련이 참전을 선언하고 8월 9일에 한국, 일본의 이 땅에 이게 참전합니다. 참 우리로서는 앵통하지요. 일주일만 빨리 끝났더라도 소련이 간섭 못하는데, 그랬으면 우리가 허리가 동강나지 않을 것인데, 카이로 선언에서는 한국을 독립시킨다고 했죠. 독립시켰죠, 그죠? 그런데 소련이 개입됨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신탁 통치에 들어가게 됩니다. 온 국민이 기뻐했던 해방의 감격도 잠시 나라는 둘로 나누어지고 피비린내 나는 어둠이 몰려오지요. 1946년 8월에 미 군정에서 우리 국민들의 성향을 조사를 했습니다. 1946년 8월 미 군정이 조사한 우리 국민 80%가 70%가 사회주의를 좋아하고 7%가 공산주의를 지지했습니다. 자본주의를 좋아하는 사람은 14%밖에 안 됩니다. 우리 국민 77%가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좋아했으니까 우리나라가 공산화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당시 국제 정세로 볼 때 김구 선생님도 우리나라가 공산주의 되는 것은 막을 수 없다. 공산주의 통일도 통일되면 되니까. 그래서 북한 평양에 가서 김일성이를 만났는데 이용만 당했지요. 온 세계가 공산화되어 갔습니다. 우리 PPT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잘 오셨어요. 1917년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나서 세계가 함께 더불어 잘 사는 이 좋아 보이는 이론에 열광합니다. 실제로 소련이 진출한 모든 나라는 공산화되었습니다. 넘깁니다. 자, 저게 공산주의가 온 세계에 충만했을 때 아시아 대부분의 나라와 동유럽 거대한 붉은 그리고 아직 안 넘어갔는데 다시 아프리카 여러 나라들 그리고 미국 밑에 쿠바가 공산화됐습니다. 세계가 공산화되고 있었습니다. 넘어갑니다. 여러분 보세요. 1917년에 공산주의가 나와서 2차 대전이 끝나고 소련군이 진주한 모든 나라는 저렇게 공산화됐습니다. 약 40여 개국이 됩니다. 잘 보세요. 아시아의 거의 모든 나라가 공산화됐잖아요. 실제로 우리나라에도 소련군이 진주한 북한은 공산화됐잖아요.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만 조금만하게 어디 다른 데 손잡을 데도 없고 도망갈 데도 없잖아요. 누가 대한민국을 공산화로부터 막아낸 겁니까? 기적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국민 77%가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지지했다니까요. 그러면 공산화될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끝까지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남아있었느냐 말이에요.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우리 민족을 쓰시려고 섭리하신 것이고, 이건 신앙적인 관점이고, 일반적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 이승만이라는 위대한 사람을 통해서 공산주의의 실체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예견하고 막아냈습니다. 네 아버지라도 공산주의자와는 함께하면 안 된다. 자식이라도 공산주의자와는 함께할 수 없다. 이것이 이승만 대통령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뭐 그럴 게 있나? 좌우 합작해서 통일만 이루면 되지. 세계가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승만 대통령은 그 뛰어난 학식으로 공산주의 실체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절대로 공산주의와는 타협도 함께하는 것도 안 된다 라고 하고 세계 최초로
공산주의는 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면서 예언을 합니다. 지도 넘깁니다. 또 넘깁니다. 한 번 더 넘기세요. 요래놓고 내가 좀 설명하겠습니다. 1917년 볼셰비키 혁명으로 이제 세계가 붉게 물들어갈 때에 세계 최초로 1923년 태평양이라는 잡지에 이승만 대통령이 공산주의는 5가지 이유 때문에 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예언을 합니다. 그 5가지는 공산당이 주장하던 것들입니다. 재산을, 월급을 공평하게 분배한다 그 말이죠. 예? 공평 분배한다. 그러면 재산을 나누면 근로 의욕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열심히 일한 사람한테도 100만 원을 주고 손 하나 깐딱 안 한 사람에게도 100만 원을 준다면 누가 일하려고 하겠습니까? 그게 공산주의 이론 아닙니까? 근로 의욕이 떨어진다. 기업가를 없애면 혁신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렇죠? 여러분, 공기업과 삼성, 대우, 현대, 사기업과는 경쟁이 안 되잖아요. 지식인을 없애면 백성이 우매해진다. 종교를 없으면 도덕이 타락하여 사람이 짐승처럼 되죠. 그리고 모든 공산주의자의 조국은 소련입니다. 소련을 믿으면 배반당한다. 그렇게 말을 했는데, 지도 넘기겠습니다. 네. 저 말을 못 알아들었습니다. 30년 뒤에 미국의 트루만 대통령이 트루만 독트린을 발표합니다. 지금까지 소련과 2차 대전도 치르고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지내보니까 이 공산주의자들과는 대화가 안 된다. 그렇게 판단이 나서 어제까지 함께 손잡고 일본, 독일, 이탈리아와 싸웠던 소련 공산주의를 적으로 몰고 어제까지 세계의 적이었던 일본, 독일, 이탈리아를 자유진영의 품에 끊어들입니다. 그게 1947년 3월 트루만이 발표한 트루만 독트린입니다. 세월이 흘러서 역사는 평가하기를 트루만 대통령이 온 세계의 공산화를 막고 자유민주주의를 지킨 영웅이라고 평가합니다. 그보다 30년 앞서 이승만 대통령은 이것을 내다보았습니다. 마크 크라머가 쓴 공산주의의 검은 역사라는 책에 보면은 공산주의 70년 동안 1억 명을 죽였습니다. 중공, 죽의 장막 중공에서 6,500만, 철의 장막 소련에서 2,000만에서 4,500만, 캄보디아의 폴포트 200만 명을 죽였습니다. 베트남의 호치민은 위대한 영웅입니다. 나라를 사랑해서 인민들과 똑같이 생활하고 결혼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호치민이 자유주의 국가, 기독교 국가를 만들려고 했으면 베트남이 오늘날 세계 우뚝 선 나라가 됐을 텐데 공산주의 국가를 만들려고 해서 그렇게 사랑한 자기 동족 300만 명을 죽이고 100만 명의 보트 피플을 만들었습니다. 1948년 8월 15일 이승만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가 확실히 보장되는 기독교 국가를 건설하려고 건설했습니다. 김일성이는 9월 9일에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 북한도 여러분 민주주의입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건설해서 450만 명을 죽이고 300만 명을 굶겨 죽였습니다. 이것이 공산주의의 역사입니다. 지금 1991년 12월 26일 구소련은 해체되었습니다. 성경의 말로는 멜리데 섬, 오늘날 이탈리아 근교에 있는 몰타 섬에서 아버지 부시 대통령과 고르바초프가 협상을 해서 구소련이 해체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남아있는 공산주의는 중국, 북한, 라오스, 미얀마, 쿠바 정도입니다. 저것들도 무너질 수밖에 없겠지요. 이승만 대통령은 만란을 뚫고 조국 독립을 이루는 데 쓰임받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일컬어지는 대한민국을 건국했는데,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가 되기를 원했느냐? 바로 시편 33편 12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대한민국,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대한민국은 복이 있다라는 것을 믿고, 대한민국이 기독교 국가가 되면은 세계의 1등 국가가 될 것이다 라고 확신을 하고, 무려 50년 동안의 기도와 준비를 거쳐서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을 건국하게 됩니다. 이것을 역사적으로 제가 이제 한번 탁 정리를 할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이거 목사 이야기가 아니고 역사적 사실이고, 마지막에 국사편찬위원장을 역임한 유영익 박사의 말을 이야기하고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넘겨주세요. 넘겨주세요. 계속해서 넘겨주세요. 예, 넘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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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됐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세종대왕의 형 양녕대군의 16대 손 6대 독자입니다. 1894년 과거시험을 통해서 이제 가문을 일으키고 출세를 해야 되는데, 갑신정변으로 과거시험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때 같은 동네에 있던 신흥우, 경우 형제가, 야 승만아, 배제학당이 있는데 선교사님이 세운 학교인데 영어도 배우고 진짜 좋다 하더라. 그래서 영어 배우려고 배제학당에 가서 자유에 대해서 배우고, 그리고 영어를 배우는데, 영어를 배운 지 6개월 만에 영어 선생이 되고, 졸업할 때는 영어로 연설을 합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님들과 외교사절단의 주목을 받게 되지요. 그러다가 당시 고종 황제가 너무 무능하고 부패하기 때문에 이대로는 나라가 안 되겠다라고 해서 대통령을 새로 만들려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철종임금의 사위 박영효를 대통령으로 세우고, 그리고 나라를 새롭게 하자 했는데 배신자가 있어서 발각이 나서 사형수가 되어서 1899년 한성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배제학당에 가서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고는 예수가 세계 3대 성인, 4대 성인, 5대 성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겠는데, 예수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고 사람인데, 예수가 어떻게 죽었다 사람이 살아나노? 아니 2000년 전에 죽은 예수가 살아서 지금도 함께 있다. 이승만 대통령의 지성이 그것을 안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형수가 되어서 동지들이 죽어가는 그 현실 속에서 나도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선교사님이 넣어준 성경을 간절한 마음으로 읽게 됩니다. 성경을 읽는 가운데 성령께서 그 마음을 열어서 예수님을 시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감옥에 환한 빛이 비치고 마음에 평안이 찾아와서, 하나님, 나와 우리 민족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100만 명의 기독교인을 주옵소서라고 기도를 합니다. 1899년부터 기독교 국가 건설을 꿈꿉니다. 이건 좀 이따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1904년 한성 감옥에서 29살 때 독립정신이라는 책을 씁니다. 그 독립정신의 핵심은 새로운 신생국가 우리 대한민국은 기독교 국가가 돼야 된다. 그러면 영국, 미국이 당시 세계 1등, 2등 국가인데 우리나라도 영국, 미국 같은 1등 국가가 된다. 할렐루야. 놀랍죠? 세 번째로 1919년 3월 1일 3.1 운동이 일어나고 난 뒤에 4월 8일에 AP통신 기자와 인터뷰를 합니다. 거기에서 이제
그걸 한 것을 신한민보에 보도를 했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우리나라가 예수교 국으로 만들어서 일본의 압제를 벗어나고 위대한 나라를 만들 것이다 말합니다. 1945년 해방이 되었을 때에 이제 미 군정에서 우리 임시정부 지도자들 이승만 대통령 귀국을 꺼려했습니다. 그래서 10월 16일에 귀국하고 11월 18일에 조선기독교 남부대회가 열립니다. 조선기독교 남부대회가 열릴 때에 김구 선생님이 인사말을 하고 이어서 이승만 대통령이 나와서 이 성경 말씀을 토대로 해서 새 나라를 세우려는 것입니다 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다섯 번째로 천신만고 끝에 1948년 5월 10일 국제사회 허락을 받아서 총선을 실시하고 5월 31일 재헌국회가 개원되었을 때에 이승만 대통령이 최고령자로서 의장이 됩니다. 거기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오늘 우리가 이렇게 독립된 조국을 갖고 국회를 구성하게 된 것이 사람의 힘으로 된 것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종교나 사상 무엇을 가졌든지 간에 우리 모두 다 일어서서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라고 하고 당시 목사임에서 정치 1번지 종로에서 당선된 이윤영 의원 나와서 기도해 주십시오. 대한민국 국회가 지금은 21대인데 대한민국 초대 국회 재헌국회라고 합니다. 제일 처음 한 일이 하나님께 기도한 일이고 그 기도문이 지금도 쌓여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건국 대통령으로서 선사하잖아요. 헌법책을 놓고 헌법책 위에 성경책을 놓고 성경책 위에 손을 얹고 선서를 합니다. 일곱 번째로 12년 동안 넘겨주세요. 12년 동안 대통령에 재임하면서 기독교가 퍼져가는 모든 방법을 동원합니다. 1965년 이승만 대통령이 돌아가셨을 때에 우리나라 기독교인이 150만 명이 됩니다. 할렐루야. 1899년 한성 감옥에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 안에 우리 민족의 소망이 있다는 그것을 품고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하나님의 기업으로 뺏김받은 백성은 복이 있다, 복이 있을 뿐만 아니라 1등 국가가 된다는 그 믿음으로 평생을 쏟아부어서 마침내 조국 독립을 이루는데 쓰임받고 대한민국 건국을 이루어내고 12년 동안 기독교가 확산되고 정말 이사벨라 비숍 여사가 이 민족이 좋은 지도자를 만나면 훌륭한 나라를 만들 것이라 예언한 대로 그 훌륭한 지도자 가운데 뛰어난 지도자가 이승만 대통령이고 또 오늘의 우리 조국을 있게 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여러 영역의 사람들입니다. 오늘의 대한민국이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외국인들이 우리나라를 방문했을 때 희한한 종족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하루 종일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빈둥빈둥 놀면서 담배나 피우고 그리고 백성들의 피를 빨아먹는 흡혈귀 같은 종족인데 외국인들이 볼 때는 그 종족이 양반족이었습니다. 우리 국민 많아야 2% 되는 그 양반 종족이 98%의 백성의 인민의 피를 빨아먹는 흡혈귀 같은 존재였다. 여러분, 일본, 인도가 지금 계급사회지만은 우리나라가 계급사회였잖아요. 근데 그게 없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섭리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조선 5천년 역사에 이 계급이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1948년 건국된 대한민국은 계급이 없어지고 누구든지 실력대로 인정받고 꿈을 키우는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할렐루야. 안타깝게도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을 헬조선이라고 하고 대한민국이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나라라고 하는 참 안타까운 일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붙들어 주셔서 이 나라의 민족이 제2의 택한 이스라엘 영적 제사장 국가가 되고 민족 복음화를 이루고 세계 선교를 감당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국사 편찬 위원장을 역임한 유영익 박사는 다음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유영익 박사, 이승만 대통령은 원래 모범적인 유교 국가 맞지요? 우리가 불교의 영향이 뿌리 깊게 남아있던 우리나라를 역사상 처음으로 기독교 국가로 변모시켰다. 여러분, 대한민국이 기독교 국가라는 것입니다. 이게 목사 이야기가 아니고 역사학자, 최고의 역사학자 국사 편찬 위원장인 유영익 박사가 했다 그 말입니다. 한국을 아시아 굴지의 기독교 국가가 되게 한 이승만 대통령은 종교사적으로 볼 때 313년 기독교를 공인한 콘스탄티누스 대제의 공적에 필적하는 업적을 남겼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조금만 더 보겠습니다. 넘겨주세요. 미국 예외주의, 이승만 대통령, 여러분 미국인을 대할 때는 미국 예외주의를 주목해야 되는데, 이 미국 예외주의가 뭐냐면은 미국은 특별하다 그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미국에게 특별한 은혜를 줬기 때문에 우리가 이 특별한 은혜로 세계를 섬겨야 된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그 일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빼앗아갈 것이다. 핵심은 그 말입니다. 근데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 예외주의를 정확하게 이해하고는 33년 동안 미국 지도자들 만나면서 미국 예외주의에 호소를 했습니다. 여기 데이비드 필저 박사, 위스콘신 대학교 역사학 박사이고 동대학 아시아센터 부회장인 이 데이비드 필저 박사가 외국인 친구들 이승만 미국 예외주의 그리고 한국의 분단 이런 책을 썼는데 한번 넘겨주세요. 일제의 패망을 앞두고 소련이 만주와 북한으로 진출한 상태에서 미국이 한반도 남쪽이나마 포기하지 않았던 것은 이승만 대통령의 미국 예외주의에 대한 호소의 그러한 외교의 노력의 결과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쭉 나옵니다. 이승만은 미국 예외주의의 중요성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넘어갑니다. 실제로 이승만 대통령은 공산주의 멸망도 예언해서 그대로 되었고 1941년 일본이 미국 친다는 예언을 책을 썼을 때 미쳤다고 했는데 1941년 12월 7일 일본이 진주만 폭격하자 일약 연자가 되고 유명 인사가 됩니다. 그 축복은 시간이 없어서 오늘은 설명은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6.25 전쟁이 지루하게 끌어갈 때에 모두가 휴전을 원했지만은 이승만 대통령은 휴전을 원치 않았습니다. 왜? 이대로 유엔군과 미국이 물러가면은 저들은 다시 오지 않는다. 중공과 소련은 가면 다시 온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공산화된다. 우리나라가 공산화되면은 아까 전에 공산주의 70년 동안 있었던 그 처참한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내다 보았습니다. 아까 PPT 마지막 부분 넘겨주세요. 넘겨주세요. 예. 아까 전에 우리 대한민국이 기독교 국가였다는 것 7가지 증거, 역사적 사실로 제가 증거했습니다. 그건 관심 있으면 이제 따로 공부를 하세요. 조금 전에 그 도표 나오는 방금 그 앞에 다시 들어주세요.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대한민국, 정말 건국되자마자 5년 만에
6.25 전쟁으로 일처만 이산 가족이 생기고 풍전 등화와 같이 또 수많은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나라는 세계의 우뚝 선 나라가 되었습니다. 지난 2005년 미국의 투자 전문회는 골드만삭스에서 2020년이 되면 한국이 이탈리아를 제낄 것이라고 했는데 진짜로 작년 우리나라는 1인당 GDP 32,860달러, 이탈리아는 32,200달러. 우리가 이탈리아보다도 660불 더 많습니다. 할렐루야. 그 골드만삭스가 2050년이 되면 1인당 GDP 81,462달러로 미국 다음으로 잘 사는데 삶의 질은 세계 최고가 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정말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왜요?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우리 민족을 들어 쓰시려고 5천년을 준비시켰다가 고난이 있었지만 광복을 허락해 주시고 대한민국을 건국해 하시고 6.25로부터 지켜주시고 오늘 여기까지 이렇게 한 줄로 믿습니다. 지난 2012년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7번째이자 마지막으로 2050 클럽에 가입했습니다. 전 세계 250개국 정도 있는데 2050 클럽, 인구 5천만, 1인당 GNP 2만 달러 넘는 나라는 미국, 독일, 일본,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대한민국 더 이상은 안 나옵니다. 30 언론 클럽, 우리 2018년에 1인당 GNP 3만 달러, 인구 5천만, 3050 클럽에 들었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은 위대한 나라입니다. 왜요?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5천년을 준비시키셔서 이 마지막 때에 세계 선교를 이루는 하나님의 주도적으로 쓰는 나라가 되게 하시려고 준비시켰다가 1948년 8월 15일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대한민국,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 대한민국은 복이 있는 그 말씀을 이루어 오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지난달 7월 2일 웅크타드 유엔 무역개발협의회에서 만장일치로 대한민국을 선진국으로 인정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박수를 치려면 좀 제대로 힘껏 한번 쳐보세요. 할렐루야.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우리 민족을 통해서 큰일 하시려고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차별금지법, 인권, 평등에 온 세계가 초토화됐습니다. 교회가 무너졌습니다. 근데 우리 한국은 2006년 노무현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15년이 넘는 세월 동안 이 법 통과시키려고 하는데도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막아주신 것입니다. 지금 이상민 의원이 평등법을 제정했는데 여러분 이거 막아야 됩니다. 한국교회가 연합해서 하나 되어서 막아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막아낼 수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하나 되면 막아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대한민국, 하나님의 기업으로 뺏음받은 대한민국, 제2의 택한 이스라엘 영적 제사장 국가가 되어서 민족 복음을 이루고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세계 선교의 주역으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나라는 정말 세계의 우뚝선, 세계의 1등 국가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